여러분은 한 달에 연금 600만 원이 들어오고 살고 있는 집값이 9억 원이 넘는다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이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무슨 걱정이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인 상위 10%의 노후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단숨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남들은 연금 부자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매달 카드값과 이자에 쫓겨 단돈 10,000원, 한 장 벌벌 떨며 써야 하는 기막힌 현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극은 어느 평범한 저녁 남편 기호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시작되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것 소파 위에 무심코 올려둔 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남편이 그날따라 샤워 도중 수건을 두르고 나와서는 제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더군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수협에서 오니 문자이자 170만 원이 미납됐다고. 담보대출 이자라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눈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벌컥 물들어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손끝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신내 직장을 다녔다며 부러워들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건설사에서 30년을 꼬박 채워 퇴직했고 저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3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살았으니까요. 매달 25일이면 우리 부부 통장에는 합쳐서 딱 500만 원이 찍힙니다. 거기에 경기도 광명에 8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버티고 있으니 남들 보기엔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연금 부자 부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진짜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네 마트의 마감 시간만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싼값에 끼니를 때우려 반값 스티커가 붙은 채소를 먼저 지으려 몸싸움을 하죠. 남편은 아파트 관리비 45만 원이 아까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리다. 집안에서도 패딩을 껴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사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꽂히는데도 우리는 왜 매일 아침 장고를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을까요? 평생 교단에서 바른 길만 가르쳐온 제가 왜 남편 몰래 평생에 공든 탑이니 집을 담보로 도장을 찍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운이 없었던 어느 노부부의 사연이 아닙니다. 자식의 눈물에 속아 모든 것을 걸었다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잔인한 기록입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연금 부자였던 저희가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웃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그 뼈아픈 답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33년 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던 그날 말이죠. 제자들과 후배 교사들이 준비해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데 슬픔보다는 사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았구나. 이제부턴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들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남편 기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 건설사에서 30년 넘게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며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남은 생은 누구보다 우아하고 누구보다 여유롭게 보내자고요. 사실 그럴 만한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맞이한 첫 번째 25일,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돈이 꽂혔습니다.
제4항연금 250만 원과 남편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친 250만 원, 도합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을 보며 우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독이 든 성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 너희 부부는 노후 준비 끝났네. 부럽다. 정말.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애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매달 해외 여행 가도 남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 버티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은근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지갑을 먼저 열었습니다. 아유, 오늘은 내가 살게. 연금도 넉넉히 나오는데 이 정도야 뭐, 그게 문제였을까요? 상위 10%라는 자부심은 우리를 점점 더 품위 유지하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광명 철산동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는 우리의 성벽이었습니다. 이 집 하면 그리고 매달 나오는 500만 원이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풍족해 보이는 500만 원은 사실 정해진 지출이라는 구멍난 항아리에 붙는 물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대기업 간부 시절의 품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주 2번은 필드에 나가 골프를 쳐야 했고 만나는 지인들마다 밥값을 계산하는 게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니고 교사 시절 알았던 동료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돈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이 500만 원이나 나오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진작게 박탈되었습니다.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만 50만 원에 육박했죠. 거기다 8억짜리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세금 남편과 저의 실손 보험료 이런 고정 비용만 빼고 나니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500만 원은 화려했지만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비용이 이미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이 그 비밀스러운 제안을 가지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 아들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 부모가 교사고 대기업 이사였으니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했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훤칠한 외모에 착한 심성까지 남들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척척 붙고 금방 자리 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30 중반이 되도록 아들은 이렇다 할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준비 중입니다라며 우선 넘기던 아들의 얼굴에서 어느 순간부터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00만 원이나 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된 도리로 전세 자금 조금 보태주고 매달 손주 분유값이라도 보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연금 500만 원이나 나오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도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노후를 무너뜨릴 거대한 두개 첫 번째 균열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연금 조금 넉넉히 나온다고 집 한 채 있다고 안심하며 자식의 눈물에 마음 흔들리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지켜줄 것 같던 그 풍족한 숫자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우리 집 거실에 아들이 사업 계획서라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온 그날.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삶은 단 한순간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평소엔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예고도 없이 제가 잡았던 그 동아줄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목입니다. 부모가 자기 노후를 걸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거실에서 골프채를 닦으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엔 아들 카페 가서 일 좀 도와줄까? 장사 잘 된다는데 우리가 가서 팔 좀 걷어붙여야지. 그 말을 듣는 제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갔는지 여러분은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거짓말 위에 쌓아올린 희망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카페가 개업하고 딱 3달 동안 우리 집은 마치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500만 원의 연금에 아들이 꼬박꼬박 보내주는 이자 150만 원이 더해지니 통장 잔고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불어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착각했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아들이 매달 저에게 돈을 보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식이 제 앞가림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콧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밥하지 마. 우리 오랜만에 강남 나가서 제대로 한번 먹자. 평소에는 아파트 관리비 1만 원 아끼려고 전등을 끄고 다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먼저 호텔 빚며 고급 의식집이며 외식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잘 나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남편의 어깨는 대기업 이사 시절보다 더 빳빳하게 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죠? 남편은 아들 가족까지 다 불러서 평소 우리가 엄두도 못 내던 1인당 15만 원짜리 하우코스 요리집을 예약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멋진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그런 고지였습니다. 아빠 뭘 이런 데까지 예약을 하셨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아들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나타나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죠. 남편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아주 근사한 건배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아들도 자리 잡았고 우리 부부도 연금 넉넉히 나오니 앞으로는 이렇게 웃을 일만 남았구나.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3억 원이라는 빚의 공포를 잊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저렇게 밝게 웃는데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자도 다 갚고 집담보도 풀 수 있을 거야. 막상 해보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그 위에 덧칠하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이 기분 좋게 계산서를 집어들 때 속으로는 저 돈이면 이번 달 아들이자 보태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자꾸만 더 큰 소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 초에는 크루즈 여행 한번 다녀오자. 당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연금 500만 원이면 그 정도 사치는 부려도 돼. 남편의 해맑은 제 안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150만 원은 제 손을 거쳐 그대로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었고 우리의 실제 생활비는 여전히 연금 500만 원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뺀 나머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50만 원을 훌쩍 넘었고 남편이 여기저기 밥값을 내고 다니기 시작하자 통장 잔고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연금 들어온 거 벌써 다 쓴 거야?
남편이 가끔 의아한 듯 물어볼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당신 등산복 사고 손주 장난감 좀 사줬더니 그렇네요. 다음 달에 아껴 쓰면 되죠. 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남들 앞에서는 부자인 척, 여유로운 척 연기하면서 밤마다 혼자 가계부를 붙잡고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형편보다 넘치는 소비를 품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건 품위가 아니라 우리 노를 갉아먹는 독버섯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독버섯이 예쁜 꽃인 줄 알고 정신없이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갈수록 더 과감해졌습니다. 카페 매출이 조금 오르는 날이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쳤죠. 엄마, 오늘 일 매출 최고 찍었어. 이번 달 이자는 200만 원 보낼게. 남는 돈으로 엄마 예쁜 옷이나 하나 사 입어. 그 말을 믿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스윗 브랜드 원피스를 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들이 사준 거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남편은 그 옷을 입은 저를 보며 우리 아들 최고네라며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행복이었지만 그 성벽은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500만 원 연금 부부라는 명성과 성공한 아들을 둔 부모라는 타이틀. 그것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완벽하게 장식해주는 훈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던 그날 밤 아들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 견고했던 성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가능해. 급하게 의논할 게 있어서 평소 같으면 낮에 전화하던 아들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에 고깃집에서 들었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리고 떨리는 목소리.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사실 카페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네? 권리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 본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엄마 나 어떡해?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3억 원이라는 숫자와 8억짜리 아파트의 등기 부등본이 복잡하게 얽히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고 제 거짓말의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방금 전 뷔페에서 웃던 그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늙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아들과 속삭였던 그 긴박한 통화 끝에 저는 결국 또 한 번의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카페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며 아들을 압박한다는 말에 제가 평생 아껴온 비상금과 이번 달 연금에서 생활비를 떼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제 정말 고비 넘겼어. 이제 수익만 나면 되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 역시 그래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을까요? 그 후 한두 달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 기호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은퇴 생활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창 밖으로 지는 노를 바라보며 저에게 차 한 잔을 내밀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그지? 애들도 다 컸고 연금도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광명에 우리 집 하나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는데 우리 다음 주엔 제주도라도 가서 푹 쉬다 올까?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찌르던지요. 8억짜리 아파트 500만 원의 연금. 남편이 믿고 있는 이 6장의 반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잔인한 사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노후에 닥치는 돈 문제는 해결책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험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집을 팔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을 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할까요? 그 처절했던 사투의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은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편이 나간 뒤 8억짜리 아파트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자 저를 시시각 조여오는 감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으면 벽지 사이사이에서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유령처럼 기어나오는 것만 같았죠. 한때는 교단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은행 독촉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연금이 들어와도 제 손에 쥐어지는 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합산 500만 원의 연금, 그건 이제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연금이 찍히자마자 은행은 기다렸다는 든리자 180만 원을 낚아가채 갔습니다. 거기에 60대 중반 부부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날아오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50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45만 원, 남편이 자기 명의로 빼가기 시작한 자기 몫의 연금 25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 손에 남는 건 마이너스였습니다. 남편 기호 씨는 집을 나간 뒤 당신이 저지른 일인이 당신 연금으로 맹나며 생활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통장 잔고가 0원인 삶,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냉장고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냉장고 코드를 뽑고 마트 마감 직전에 달려가 1,000원짜리 떨리채소 한 봉지를 사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이자 연체는 곧 경매로 이어진다는 압박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33년 교사 생활에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은 66세 노인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더군요. 평생 아이들만 가르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식당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교사 출신이 이런 험한 일을 하시겠어요. 라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구한 일이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변기를 닫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이 슬퍼서 나는 건지 락스 때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혹시라도 예전 제자나 동료 교사를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겹이 썼지만 심장은 항상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를까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 거울을 닦다가 문득 제 손을 봤습니다. 분필 가루 묻히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거칠러지고 락스에 불어터진 채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식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을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수천 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건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원수라더니 그 원수 같은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되느니 빌어먹을 모성애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잘 안 되면서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영혼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시간이 자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청소하며 번 돈을 아들에게 보냈을 때 아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엄마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맑은 목소리로 제 심장을 돌려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 기호 씨에게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사람이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저를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랑 더 살면 내 연금까지 다 날아갈 것 같아.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 나눠서 갈라섭시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돈을 지키려는 비정한 이기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다는 그 뻔한 진실을 저는 66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야만이 지옥이 끝날 것 같은데 부동산 침체로 8억짜리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불어나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남편은 이혼을 독촉하고 아들은 돈을 달라고 징징대는 상황.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경고장이 날아왔을 때입니다. 다음 달까지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평생 술이라곤 입에도 되지 않던 제가 독한 술 기운에 기대어 이 밤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제 체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연금 부자부, 성공한 자식을 둔 엄마.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제 노후의 알맹이를 다 파먹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시니어들에게 닥치는 돈 문제는 해결책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낸다고 해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매일 새벽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을 앗아가간 그 3억 원이라는 빚쟁이 딱지를 떼어내고 다시 당당하게 남편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이 처절한 사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8억짜리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았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자식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가장 잔인하고도 단호했던 그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며칠째 제 전화를 피하던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엄마, 잠깐 얼굴 좀 봐요. 엔드코트,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의 그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 도구를 대충 정리하고 락스 냄새가 밴 작업복이 위에 낡은 코트를 걸쳐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정한 곳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광명 시내의 한 고급 일식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한 손엔 락스에 불러터진 손을 감추려 장갑을 꼭 쥐고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죽겠다는 소리를 하던 녀석이 머리는 세련되게 다듬고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점퍼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아빠랑은 좀 어떠시고 안부를 묻는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녀석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3억이라는 돈을 해주고도 부족해서 제 영혼까지 갉아먹으러 왔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저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까지 밟으러 온 거였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놓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가난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키려 발버둥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청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50만 원의 연금 중 일부를 저축도 하고 가끔은 저를 위해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사는 사치도 부립니다. 500만 원 연금을 받으며 벌벌 떨던 사모님 시절보다 지금의 250만 원 음영자 씨가 훨씬 더 부유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비슷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연금 500만 원의 함정에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낡은 빌라 4층 창문을 열면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대신 오래된 골목길과 사람 사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기듯 내려온 지 어느덧 1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겪었던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25일 제 통장에 찍히는 250만 원의 연금을 확인하며 저는 매번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눈물에도의 소중한 생명줄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뼈 아픈 교훈 3가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5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액연금 수령자일수록 우리 주변에는 그 돈을 노리는 합법적인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빨대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500만 원이면 넉넉하니까 자식 좀 도와줘도 우리 부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핵심입니다. 한번 뚫린 방어선은 두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연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효도를 사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부모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에게 제 아파트가 제 명이라는 것, 그리고 연금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을 너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진 그 여유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담보로 보였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부모가 힘들 때 도와줄 거라 믿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 자식은 자기 가정을 먼저 챙기고 부모는 남은 돈이라도 내놓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더군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착해서 절대 안 그래라고 자신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의 사업 실패나 경제적 위기 앞에 부모의 노후 자금을 던져주는 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무거운 바위를 안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3억 원의 빚더미에 눌려 사는 것보다 2억 원짜리 작은 집에서 빚이 사는 게 100배, 1000배 더 행복합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오늘 밤달리 쭉 뻗고 잘 수 있느냐? 내일 아침이자 걱정 없이 눈을 뜰 수 있느냐가 진짜 부자의 기준입니다. 저는 광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의 낡은 빌라로 오면서 비로소 가난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실속이 제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들은 정말 안 보시나요? 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판단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남편 기호 씨와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고 아들에게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엄마 냉정하다며 원망 섞인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게 너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이죠.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말년에 이런 비극을 겪은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다독여 주려 합니다. 명자야 고생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너를 위해 살자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시니어들에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해결책이 나와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내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경계하고 내 손 안의 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자식의 눈물 섞인 호소의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 보기 부끄러워 비드로 지은 성벽 안에서 덜덜 떨고 계신가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멈춤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3억 원의 빚보다 무서운 건 평생 읽어온 나의 자존감과 평화를 자식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금 500만 원이 주는 가짜 여유에 취하지 말고 8억짜리 집이 주는 허울 좋은 명예에 속지 마세요. 진짜 노후의 봄날은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한 장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제 긴 이야기를 마치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 아픈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500만 원 부부의 화려한 파산과 그 극복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 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바보 같다고 하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남몰래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아주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은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가 자식 리스크와 노후 자산 방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후 자금은 내 목숨값입니다. 자식이라도 절대 선을 넘게 두지 마세요. 둘째,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든 내 돈의 비율입니다. 껍데기보다 실속을 챙기세요. 셋째, 부부 사이의 신뢰는 돈보다 소중합니다. 비밀 대출은 가정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이 3가지만 명심하셔도 여러분의 노는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낡은 빌라 4층에서 다시 희망을 써내려가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진짜 봄날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경기도의 9억, 10억 하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 달에 전화 한 통에 반가움보다 겁부터 덜컹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내일 당장 하나뿐인 친손주의 돌잔치가 있는데 한돈에 96만 2천 원 하는 돌반지 살 돈이 없어서 밤잠을 설치다면 어떨까요? 남들은 9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 반지 하나 못 해주는 현실. 그건 성공한 노후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노후일까요? 아빠 이번 주말에 서준이 돌잔치 하는 거 아니지셨죠? 아버지가 주인공이니까 꼭 오셔야 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주머니엔 경기도 신도시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지만
정작 제 통장엔 아들 내외 얼굴 볼 면목을 만들어 줄 돌반지가 100만 원이 없었거든요. 그 길로 동네 금은방 유리창 너머를 한참 서성이었습니다. 아유 아버님 오늘 금값이 또 올라서 한돈에 세공비까지 100만 원은 주셔야 해요. 가게 주인의 무시한 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갑 속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가게를 나왔습니다. 한도 초과액에 뻔했거든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8억 아파트 주인이 실제로는 손주 반지 하나에 손을 떠는 빈털터리 신사였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집값 올랐다는 뉴스의 기분은 좋은데 정작 시장 보러 가서 배추 한 포기 집어들기가 무서운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토록 비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70세 이후 노후가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큰 병도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팔 수 없는 집 한 채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체면이라는 무거운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100만 원짜리 돌반지 하나가 제 8억짜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하고 가지 말자며 제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돌잔치 그 이후에 찾아왔거든요. 제가 왜 그 번듯한 아파트를 두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져야 했는지 결국 저는 그 집을 지켜내서 다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았을까요?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집 한 채만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저는 그날 아들 내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바치고 10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쥐어진 건 서울 전세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제는 좀 누려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큰 먹고 경기도 신도시에 34평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6억 원이었던 집값이 8억 5천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자식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빠 집 잘 샀네. 역시 우리 아빠야.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달콤했거든요. 아침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신도시의 탁 트인 전경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에 젖어들곤 했죠. 남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전전긍긍한다는데 저는 8억 넘는 내 집이 있으니 천하무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제 노후를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이 될 줄은요. 집을 살 때 부족했던 2억 원을 대출받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면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일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야금야금 바닥나고 금리는 귀신같이 치솟아서 매달 내야 할 이자가 13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150만 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겉으로는 8억짜리 아파트 주인이었는데 속으로는 매달 관리비 날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혹시라도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생활비 모자한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예전처럼 가득 차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트 마감 시간만 기다렸다가 할인 딱지가 붙은 식재료만 겨우 골라 담아왔죠.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이 8억짜리 집이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산은 늘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그 기분 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가 장례식장 부고 소리보다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세금은 더 나오고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정작 제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이나 공원에 모여 앉아있는 노인들 표정을 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을 얼굴에 쓰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아파트까지 장만했는데 왜 70살이 넘어서 이런 비참함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걸 넘어서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저 부자라고 합니다. 기호 씨, 집값 많이 올라서 이제 여행이나 다니며 살면 되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여행은커녕 동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할까봐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이사가면 다 해결될 일 아니냐고들 하시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70년 평생 쌓아온 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이 집 현관문에 찰떡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가면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다.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제 발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집의 가치가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고 사람을 안 만나니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죠. 8억짜리 넓은 거실에 앉아있는데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쓸쓸함을 아십니까?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당신 우리 그냥이 집 팔고 주관 대로 가면 안 될까? 그 말에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이 내 마지막 자존심인 거 몰라. 사실 그 화는 아내에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 자신에게 낸 비명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결정적인 사건 말입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친손주의 돌잔치 소식이 들려온 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제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데 할아버지 노릇은 해야겠고 그때부터 제 노후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 서준이 돌잔치 장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널어 들려오는데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워야 할 손주의 첫 생일이 어느새 저에게는 커다란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신도시의 전경은 여전히 화려한데 제 마음은 시커먼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10만 원, 20만 원 아껴서 모으면 돌반지 하나는 해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금 시세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노후를 구원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피하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저는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자식들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빠 그 집을 왜 팔아요? 좀만 버티면 집값 더 오를 텐데. 그 말을 듣는데 자식들이 제 노후보다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집을 파신다니요? 지금 신도시 교통 호재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10억은 금방 찍을 텐데 왜 그런 성급한 결정을 하세요? 주말 아침 제 선언을 듣고 달려온 아들의 첫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얼마까지 오를 텐데 왜 지금 파느냐는 일종의 타박 같은 물음이었죠.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아빠 서준이 나중에 학교 갈 때 생각해서 저희가 이 동네로 들어올까도 고민 중이었는데 갑자기 파시면 저희 계획은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노후가 무너지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고 싶은데 자식들은 제 고통보다 그 집이 가진 가치와 미래를 더 먼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 눈에 비친 저는 아빠가 아니라 8억짜리 금고였던 모양입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힘든 거 다 숨기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힘들다고 손을 내미니 자식들은 자기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걸 보며 허탈해진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자식들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제 통장 잔고가 15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손주 돌반지 해주려고 비상금 보험까지 깼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여보, 그냥 애들 말대로 좀 더 버텨볼까? 애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티긴 뭘 더 버텨? 우리 지금 쌀 돈도 없어서 찬밥 물 말아 먹는 거 애들이 알아? 저놈들은 우리 죽고 나서의 집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모진 말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려. 평생 아빠는 돈 걱정 없다. 너희나 잘 살아라 하며 허세를 부려왔으니 아이들이 제 진짜 속사정을 알 리가 없었겠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부모의 무리한 희생은 자식에게 독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들이 모르는 우리 부부만의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억 원 대출의 원리금 균등 상환 시기가 돌아왔다는 거였죠. 지금까지는 이자만 70만 원, 80만 원 냈지만 이제부터는 원금까지 합쳐서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에 아내가 부업으로 버는 푼돈 합쳐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은행에 바쳐야 할 돈이 250만 원이라니 이건 가만히 앉아서 파산을 기다리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냥 통장을 보여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주 녀석 얼굴이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가련한 운명 아닐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집을 내놓기로 결심하고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8억 5천만 원요. 그 가격엔 어림도 없고 7억 중반까지 낮추셔야 겨우 나갈까 말까 합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8억 넘는 줄 알고 버텼던 내 마지막 자산이 사실은 거품처럼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8억 5천만 원에 팔아서 남은 돈으로 작은 집 가고 너희도 좀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손에 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동산 가격은 숫자에 불과했고 제가 그 숫자에 속아 제 노후를 도박판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신도시 아파트. 그건 저를 옥죄는 화려한 밧줄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집값이 얼마라는 말에 취해 살지 마세요. 당장 내 입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그 집은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더군요.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100만 원이에요. 서준이 돌반지 하느라 무리하신 거 다 알아요. 이거 보해서 생활비 하시고 집 하는 건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내민 그 100만 원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제가 정말로 실패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가져왔겠지만 그 돈은 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아내의 약통이 비어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돈 아낀다고 고혈압 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저는 제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내 아내 목숨 줄까지 담보로 그놈의 아파트를 지키려 했을까요? 저는 그날로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가격 더 낮춰도 되니까 무조건 빨리 팔아주세요.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내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 거실 조명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내놓았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노후의 진짜 시련은 집을 파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마음 먹으면 모든 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34평 신축 아파트인데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아내와 저는 아침 일찍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집이 안 예뻐 보일까봐 오래된 가구 위에 예쁜 천도 덮어두고 향기나는 촉까지 켜두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부부의 태도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신발도 대충 벗어던지고 들어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거실 벽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더니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 벽지가 다 바랬네? 화장실도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서 싹 다 뜯어 고쳐야겠는데. 제 10년의 세월이 그 사람 눈에는 그저 뜯어야 할 폐기물처럼 보였나 봅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에게 이 집을 팔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대출 원금 상황을 감당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부부는 집을 다 둘러보더니 거실 한복판에서 대놓고 가격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동네 급매물 7억 2천만 원짜리도 나왔던데 8억은 너무 비싸네요. 7억 중반까지 해주시면 계약 고려해 볼게요. 7억 중반이라니요? 제가 6억 원에 사서 2억 원 대출받고 그동안 낸 이자랑 세금만 해도 얼마인데 7억 중반에 팔면 저에게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 넓은 집에서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있으면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부엌에서 도마지라는 소리차 끓이는 향기가 온 집안에 기분 좋게 퍼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통장에 심폐소생술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매달 130만 원씩 빠져나가던 대출 원리금이 사라지고 오히려 연금과이자 소득이 합쳐져 250만 원이라는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근데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 한 구석에 또 다른 욕심이 아니라 여유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마트 전단지를 보며 100원이라도 싼 달걀을 찾으려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그게 절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부리는 옥이었죠. 요즘은 아내와 손잡고 동네 작은 카페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1시간을 쏟다 떨다 옵니다.
8억짜리 아파트 살 때는 꿈도 못 꿨던 사치였는데 통장에 현금이 도니까 그 1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내가 내 돈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를 잃은 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되찾은 기분 말입니다. 집값 몇 억 올랐다는 뉴스보다 내 지갑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제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게 데워 주더라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꼭 30살 청년 같아 얼굴에 그늘이 다 없어졌네. 그 말을 듣는데 쑥스러우면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내에게 8억짜리 집은 보여줬을지언 남편으로서의 든든함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행복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댐을 가지고 있어도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듯 제 8억짜리 아파트는 흐르지 않는 썩은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도 깨끗한 현금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집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내 노후의 현금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예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루고 미뤘던 정밀검진을 아내와 함께 받으러 갔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마음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진비를 결제하는데 1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검사비가 이렇게 비싸냐며 화부터 냈을 텐데 이번에는 웃으면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데 쓰는 돈인데 이 정도 현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집을 내놓고 작은 데로 갈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업이 망했다. 자식들이 사고 쳤다는 뒷말을 들을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 남들은 제 인생의 생각보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현금 쓰며 사는 제 모습을 보고 옛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호야, 너 정말 집 팔고 그렇게 좋아졌냐? 나도 요즘 집만 있지 현금이 없어서 죽겠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체면보다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의 가계부는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맞추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이 자네는 날인가 하는 걱정 대신 오늘 아내랑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70대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 아닐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그 8억짜리 아파트를 끝까지 고집했다면 지금쯤 저는 병원비 100만 원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비참한 미래를 바꾼 건 대단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내 분수를 인정하고 체면을 내려놓은 한 번의 용기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우리 부부만 누리는 게 미안해서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매달 남는 생활비 중 일부를 떼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동네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평생 대출이자 갚느라. 남을 도울 생각은 꿈도 못 꿨던 저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저는 제가 진짜 부자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유독 비장해 보여서 저는 다시 한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돈 빌려달라는 소리일까?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하지만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노후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찾아온 아들이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또 무슨 돈 들어갈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아들이 가방에서 꺼낸 건 돈 봉투가 아니라 작은 꽃다발과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아빠 사실죠. 아빠가 그 집 겠다고 하셨을 때 반대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빠 자존심 지켜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물려받을 집값이 떨어질까봐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아들의 고백의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아빠랑 엄마 표정이 너무 밝아지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빠한테 8억짜리 집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아빠의 남은 인생을 제 담보로 잡는 거나 다름 없었다는 거요. 이제 정말 마음이 놓여요.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집이 아니라 부모의 평온한 웃음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그 꽃다발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예전 8억짜리 집 대리석 식탁보다 지금이 낡은 원목 식탁이 100배는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 시니어들이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남겨주려고 오늘의 고기를 포기하고 약값을 아끼는 게 자식들에겐 오히려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이 집 팔아서 미천 삼겠지 싶어. 오늘 당장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 참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건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식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진짜 무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집값이 10억이 되면 뭐 합니까? 내 지갑에 손주 용돈줄 5만 원이 없어서 손을 떨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거 생각보다 무겁지 않더라고요. 한번 내려놓기가 어렵지 막상 내려놓고 나면 세상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미 교실에 다닙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라는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빈곤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제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몸에 맞지 않는 큰 집은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여러분의 용기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0년 평생 읽어온 것을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벽돌더미를 버리고 현금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70대 인생의 진짜 전성기